지금 미국과 이란이 거의 합의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미국 매체 엑시오스가 폭탄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14개 항목짜리 합의문 초안에 거의 합의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란이 핵 농축을 일시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 대신 미국이 제재를 풀어준다는 구조거든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싶었죠. 근데 이란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란 외무부, 의회의장, 국영방송 다 나와서 합의 같은 거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심지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엑시오스를 폭시오스라고 불렀는데요. 폭시오스가 뭐냐면 가짜를 뜻하는 포랑 엑시오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매체 자체가 가짜야 라고 조롱한 겁니다. 이란은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내걸었어요. 미국이 먼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마크롱이랑 통화하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지금 논의는 전쟁을 끝내는 거지 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한편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가 뭔지 딱 말했어요. 이란이 가진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빼앗고 농축 시설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뒤로 조금 가야 해요. 핵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굴러왔는지 알아야 지금이 보이거든요. 시작은 이스라엘입니다. 1960년 12월 18일 소련 정찰기가 찍은 위성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어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디모나라는 곳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건설되고 있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핵개발 총책 시몬 페레스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당신네 의도가 뭡니까? 이때 페레스가 한 말이 역사에 남습니다. 중동에서 핵무기를 처음 꺼내드는 쪽이 저희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뭔 뜻이냐고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있는지 없는지 말 안 해. 근데 먼저 쓰지는 않을게. 이게 이스라엘의 핵 모호성 전략인 거거든요. 이 전략 덕분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제재를 피하면서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는 혹시 핵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공포를 심어줬어요. 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쓸 것 같으니까 덤비지 말자, 이런 심리를 만든 거죠. 이스라엘은 프랑스한테 기술을 100% 받았고 NPT, 국제 핵 비확산 감시 체제가 생기기 전인 1966년에 이미 핵을 완성했습니다. 이란은 이 이스라엘 핵의 자극을 받은 나라입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엔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도 협의했어요. 근데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반서방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미국과의 협력은 끊겼고 1980년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쳐들어왔습니다. 8년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2대 지도자가 된 하메네이가 한 말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 이 말 한마디가 이란 핵 전략의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 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2015년 미국을 포함한 6개국과 JCPOA,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맺으면서 간신히 봉합이 됐는데요. 15년간 농축 금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 트럼프가 이 합의를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재를 폭탄처럼 퍼부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약속 지켰는데 상대방이 깼잖아. 이게 이란 강경파 논리의 핵심이에요. 공식 조약도 아니고 단순 합의여서 정권 바뀌면 그냥 휴지 조각 됐다. 이게 이란이 지금도 미국을 못 믿는 이유거든요. 지금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이 440kg인데 이걸 80%로 올리면 핵무기 11기예요. 이란은 지금 협상 중인 상황에서도 핵카드를 손에 꽉 쥐고 있어요. 트럼프의 조급함을 역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침대 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 안 내고 계속 시간 질질 끄는 전술이에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유리한 조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동북아로 넘어가 봅시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김일성이 핵에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1953년 휴전 직후 전쟁의 잿더미가 채식지가 않은 상황에서 원산에 핵물리학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소련 연구소에 핵물리학자 30명을 파견했고요. 2006년 1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역사는 사실상 핵 개발의 역사였던 거예요. 북한이 핵에 집착할 수 있었던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탐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땅에 묻힌 우라늄이 400만 톤이에요.
비공식 세계 유기 매장령입니다. 이란처럼 자원이 있으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영변에 농축시설을 짓고 평산에 광산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위성으로 보니까 시설을 더 증축하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은 이란과 다르게 됐는지. 이란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한 나라거든요. 비핵화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5년 후면 북한 핵 능력이 인도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요. 인도가 세계 6위 핵 보유국이거든요. 그게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냥 헌법 개정이 아니에요. 89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핵무기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으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의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김정은이 없어도 핵이 발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 핵 보복 체계를 헌법에 새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써온 참수 전략,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직접 제거하는 전략에 대한 북한식 방어막이기 때문이에요. 김정은을 죽여도 핵은 날아온다는 선언인 거거든요. 핵 독트린을 별도 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어지간한 결심 없이는 나오기 힘든 조항이에요. 거기다 이번 북한 헌법엔 또 하나의 폭찬이 있습니다. 영토 조항을 새로 넣었는데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썼어요. 통일, 조국, 북반도 같은 단어들은 다 사라졌고요. 헌법으로 남북을 공식적으로 두 개 다른 나라로 선언한 거예요.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헌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선택할지, 버티다가 결국 북한처럼 핵보유국이 될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디 서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북한이 서울을 정조준하는 신형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전방 배치하겠다고요. 사거리 60km,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딱 그 정도거든요. 자, 일단 이 무기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북한이 공개한 건 155mm 신형 자행 편곡사퍼, 쉽게 말해 자주포입니다. 자주포가 뭐냐고요? 탱크처럼 스스로 달리면서 포를 쏘는 무기예요. 고정된 포대랑 다르게 위치를 바꿔가면 쏠 수 있어서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거든요. 북한이 이걸 북한판 K9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K9이 바로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예요. 근데 왜 하필 K9이랑 비교하냐고요? 북한이 그동안 쓰던 구형 자주포는 152mm 계열인데 사거리가 고작 20km 수준이었어요. 서울은커녕 휴전선 근처 도시들도 위협하기 벅찬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공개한 신형은 사거리가 60km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존 대비 무려 3배나 늘어난 셈이에요. 그럼 한국 K9 자주포는 어떠냐고요? 한국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약 40km예요. 사거리 연장탄을 써도 60km엔 못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즉,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신형 자주포의 사거리가 한국 K9보다 더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도나 연속 사격 능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북한이 이 자주포를 연내에 3개 대대분 전방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3개 대대면 대략 수십 문에서 수백 문 규모거든요. 그게 모두 남부 국경,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깔린다는 거예요. 60km 사거리에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면 진지이동 없이도 서울 도심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 북한이 갑자기 왜 이 무기의 사거리를 공개적으로 밝혔을까요? 원래 군사기밀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과시용이라고 봐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동시에 남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무기의 성능보다 우리 이런 거 있어 라는 메시지 자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주포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3월에는 신형 전차 천마 20의 훈련 장면도 공개됐거든요. 이게 남한의 K2 전차를 겨냥해 만든 거로 보이는데 능동방어 체계라는 걸 갖추고 있어요. 능동방어 체계가 뭐냐면 쉽게 말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요격하거나 드론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에요. 탱크가 스스로 미사일을 막아낸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천마 20 훈련 방식이에요. 북한이 드론으로 적 진지를 먼저 타격한 다음 전차가 전진하는 방식을 시연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나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전술이에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을 자국 훈련에 그대로 접목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과서 전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대전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걸 왜 그럴까요?
핵이 있으면 됐지 왜 굳이 자주포까지 전차까지 만드는 거냐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해요. 핵무기는 최후의 카드예요. 실제로 쓰면 자기도 끝나니까 억지력이지 일상적인 군사 압박 도구가 아니거든요. 반면 재래식 무기는 NL 침범이나 국지전 같은 회습지대 도발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게 사실 훨씬 실용적인 선택인 거예요. 핵은 억지력으로 미국을 묶어두고 그 사이 재래식 도발로 한국을 조금씩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핵 그늘 아래 재래식 도발이라고 부르는데 핵을 방패로 삼고 그 뒤에서 재래식화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기술을 갑자기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북한 자주포가 구형 소련제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K9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는 게 의심스럽지 않나요? 여기에 러시아가 등장해요. 북한과 러시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군사협력 계획을 올해 안에 체결할 예정이거든요. 이 협력의 구조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탄약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해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그 대가로 핵잠수함 기술이나 ICBM 재진입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외교 협력이 아니라 기술 거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술 거래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란 사례를 봐야 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란이 꽤 오래 버텼거든요. 전문가들을 그 배경으로 꼽은 게 바로 북한발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이란의 미사일 기술, 드론 조달망, 그리고 지하트널 요새화 기술을 전수해왔다는 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란 현지에 지금도 북한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사일 기술 고문단, 갱도건설 대표단 이런 인력들이 이란 내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북한 기술이 이미 실전에서 미군을 상대로 검증됐다는 뜻이거든요. 실험실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술이 이제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 북한은 개정안 헌법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지휘장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내회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쉽게 말해 김정은이 없어도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헌법에 새겨놓은 거예요. 위임을 받은 기구가 독자적으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 거죠. 미국 국가정보국장 일도 이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정면으로 다뤘어요. 핵무기와 반도체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이 한국, 미국,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보고서가 북한의 외화 수입이 2018년 대북 제재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는 점이에요. 암호화폐 탈취만으로도 매년 최소 1천억 달러가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재래식 무기는 K9 따라잡기로 현대화하고 러시아와 기술 거래로 첨단 전력을 끌어올리고 이란을 통해 실전 검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핵 자동 발사 조항을 헌법에 박아놓아 억지적의 마지노선을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략 체계의 한 장면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